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등입니다. 꼭 20년 전 오늘 우리 정부가 IMF에 급하게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에 불과해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3,845억 달러입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고요.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등수도 세계에서 9등입니다. 당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쳤었죠. 300만 명 이상이 장롱 속에서 200톤 넘는 금을 꺼내서 모으는 등의 단합된 모습을 통해서 4년이 채 안 돼서 우리는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당시에 기업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금부치를 꺼내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은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통계청 자료 또 다른 것을 하나 보니까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가로치웠습니다. 요약하면 일해야 할 청년은 백수고 쉬어야 할 세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IMF 외환 위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시간에 양쪽의 의견을 모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면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진 관련 재난 긴급 문자는 문자 비용을 누가 냅니까? 이런 등등의 지진과 관련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동업 허용 문제를 놓고 네.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네. 무슨 내용입니까? 변호사의 동업이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끼리 동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 변호사가 동업을 한다 이런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같이 네. 뭐 의료와 관련된 뭐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차리거나 예. 혹은 그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계감사뿐 아니라 관련 소송까지 챙기는 이런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현재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의료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하겠다고 할 때 네. 변호사가 의학 지식은 없으니 의사들 한 두어 분 같이 모셔서 네. 같이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자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예. 동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문을 받으면 그냥 자문료를 지급하는 정도일 텐데 예. 우리 자문료 같은 거 매번 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 이겨서 배당금이 예. 나오면 이 배당을 둘이 나누는 형태 그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이거예요?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률 서비스나 다른 업종과의 여러 가지 융합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너무 뒤처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업종들이 협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네. 전문 서비스업 육성책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다른 업종이 동업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재부는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추진하는지는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테니까. 반대하는 법무부의 논리는 뭡니까? 변호사법을 보면 34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거나 네. 법률사무와 관련한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동업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사실상 어떤 법을 위주로 해서 변호사들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법의 논리로만 움직이도록 하겠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본 논리가 들어와서 네.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하는 걸 좀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변호사들은 무슨 회사 같은 거 차리지 말고 그냥 혼자서 일하세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이미 뭐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일고 있는데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펌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 가지 소송건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업종의 소송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로펌 안에 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회계법인에는 또 변호사가 근무하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다 거기 가서 자문이라고 해주면서 로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법적으로 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고 예. 대부분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아까 자문료 같은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차라리 허용을 해서 육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법무부 쪽에서는 앞서 뭐 얘기한 어떤 법의 논리의 공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뭐 변호사들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적인 기업의 이익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이제 고객의 여러 가지 그 변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의사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나 아니면 그 변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막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납득은 안 가는데 저랑 김치영 기자가 이해 못하는 다른 논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분이나 혹은 그쪽도 말도 일리가 있어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듣고 또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군요. 알겠어요. 전자담배. 네. 전자담배가 사실상 담배인데 세금은 진짜 담배처럼 매기지는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가 사실상 담배면 세금도 비슷하게 걷어야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결정된 거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관련형 담배라고 해서 요즘 뭐 신형 담배잖아요. 뭐 네. 찌는 담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담배를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해서 통과된 안은 부가가치세를 그 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고 준조세도 있는데 네. 부가가치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부가가치세가. 예.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그 외에 부과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 그러니까 지방세, 준조세인 건강증진기금 등도 나머지도 올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도 지금 조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와 그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금들도 준조세 이런 것들도 한 일반 담배 9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붙는 세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한 개별소비세 네. 같은 개념일 테니까요. 그리고 지방세, 건강증진기금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붙는데 네.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은 일반 보통 담배에 비해서는 얼마나 내고 있었습니까? 전자담배가? 지금 그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지금 지방세나 현재. 건강증진기금도 반밖에 안 내고 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이걸 한 뭐 비슷한 수준까지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그 이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개별 소비세 플러스 다른 뭐 세금들까지 다 오른다라고 그러면 꽤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겠네. 자꾸 이런 얘기 들리니까 전자담배 그 스틱 사재기 하는 분도 계시다고. 근데 뭐 당연하죠. 저라도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미리 좀 사놓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조금 더 그런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가 이제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 파견이 돼서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시키는 건 가맹점주가 빵 만드는 건 전혀 모르는 분이니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일이 뭐 네. 문자나 메신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쪽으로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군요.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꼭 이슈가 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과징금도 이제 물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파리바게뜨 쪽에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고용노동부나 이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법적인 심판까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요. 네. 하나는 과징금 처분을 이행을 일단 멈춰달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 그래서 그걸 하나 해놨고요. 예. 두 번째는 본안 소송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해달라. 이게 진짜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 두 가지를 같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일부터 이제 그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일단은 법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를 보고 과징금을 물든지 안 물든지 하거라라고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9일까지는 일단 과징금을 안 물어도 된다라고 한 상태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는 이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 입장을 보면 어쨌든 간 시간을 좀 끌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3자의 어떤 합작법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파리바게뜨가 하자는 3자 합작이라는 건 어디가 모여서 고용하겠다는 겁니까? 이 제빵사들을? 본사하고 예. 가맹점주들하고 네. 그다음에 제빵 기사들 이 3자가 각각 투자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빵 기사들이 소속이 돼 있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게 파리바게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빵 기사들도 자본금 출자하고 네. 가맹점주들도 돈 추가로 내고 네. 그 돈이 쉽게 거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빵 기사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5천 명이 넘기 때문에 예. 분담금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 제빵 기사들이 여기에 합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슈인데 어제 사실 그 대구에서 제빵 기사 30여 명이 이 3자 합작사에 좀 찬성하는 의견을 좀 내놨어요. 직접 고용이 도리어 자신들한테는 부담이다. 네.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은 어쨌든 간 법정에서 심리를 받으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이 3자 합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 보자면 이 제빵사들은 빵집 주인들이 각각 고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죠. 지금 통닭집도 통닭 튀기는 분들을 당연히 그 통닭집 사장님이 고용하고 있고 네.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떡볶이집도 맞습니다. 떡볶이 네. 주방 만드시는 분은 당연히 떡볶이 만드는 사장님이 고용하고 있으니 그게 체인점이든 뭐든 간에 자연스럽기는 각 파리바게뜨의 각 빵집 사장님들이 제빵사들을 각각 알아서 고용하고 또 작업 지시도 내리고 뭐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빵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빵집을 차리다 보니까 이거 뭐 작업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고민이 이어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정부가 하자고 했으니 소송에 따라서는 일단은 과징금은 납부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가처분 소송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과태료가 5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용부가 어쨌든 간에 그 불법 파견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을 그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 예. 근데 이게 뭐 가처분 그 소송에서 한 번 진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 계속해서 법원에 판단을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낼 돈은 일단 내고 소송은 해라 이런 쪽인 것 같아서요. 예. 돈은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포항에 지진 난
쪽에 집이 무너져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임시로 살 집이 다행히 마련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포항시가 지진으로 집이 부서진 이재민에게 무료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미 뭐 정부에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 160채를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태잖아요. 이게 다행히 빈집이었었나 봐요. 예, 이제 만들어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던 과정에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임대가 안 된 아파트들도 있었을 테고 이렇게 해서 한 160채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고요. 포항시가 따로 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500가구를 따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하기로는 334가구가 지금 집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이제 면담이나 신고 내용을 보고 입주가 가능한 사람들을 판별해 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안 들어가고 나는 따로 전세를 구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네. 하면 포항시에서 1억 원까지는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도 포항시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지역별로 전국에 이렇게 임시 주택들 평소에는 빈집으로 두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들어가서 살 집들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돈 드는 일이긴 한데 네. 우리는 무슨 화재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수해가 나거나 하면 당연히 체육관에서 그냥 매트 깔고 거기서 며칠 계속 자야 되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추운 날 그렇게 살기 불편하잖아요. 뭐 효용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네. 일종의 약간의 흔히 말하는 버퍼를 두고 예. 이런 데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에 사실은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 국민을 이럴 때 보호해 주는 게 국가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포항시랑 정부가 좀 빠르게 했다. 빈집이 있으니까 예. 괜찮은데 저는 그래서 늘 모든 지역에 다 빈집이 조금씩은 있도록 하는 게 그래야 가끔 이제 가출 청소년들도 괜히 헤매지 않고 거기 가서 잠깐 또 생각 좀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럼 좋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지진에 대한 청취자분들 질문이 꽤 들어와서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최한욱 씨가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면 혹시 보상이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보험에 따로 가입하신 게 아니면 보상은 별도로는 안 됩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할 때 나라에서 돈 보태주는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무너졌어도 집주인들이 모여서 돈 모아서 재건축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서 재건축을 해서 더 높이 올리고 더 지은 가구 분양해서 팔면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인기 지역이면 괜찮은데 다시 짓는 건축비와 뭐 땅값이 비싼 곳이나 싼 곳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어서 파는 가격은 땅값이 싼 곳은 아주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제 땅값이 안 비싼 곳에서 지진 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갔는데 그게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들어가서 만기까지 살아야 되고요. 이게 애매하겠죠, 사실은. 집주인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십시오 하는데 나는 벽에 금이 간 집은 미관상도 안 좋고 또는 불안하기도 해서 못 살겠다. 나는 계약 파기하고 중간에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생긴 하자가 정말 거주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냐 아니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감정은 이제 세입자가 제3의 기관에 스스로 비용을 내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주면 이제 그 감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집이 무너져서 도저히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그걸 인정하면 그날로 임대차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집주인도 무너진 그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무너지고 나면 땅만 남으니까 그 땅의 가격은 내 전세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손해볼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진으로 집이 피해를 입으면 그럼에도 들어가서 살만하면 세입자는 계속 사시는 거고요. 도저히 살만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주고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도 뭐 어디서 돈 나올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가 돈 받을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뭐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진까지 걱정되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면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있는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주인의 소득이나 월급이 꾸준히 잘 나오는 그런 직업인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나중에 내 전세금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께서는 지진 났다고 긴급 재난 문자 오던데 그 문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보내셨던데요. 긴급 재난 문자 비용은요, 통신사들이 부담하는데 그건 법에 통신사들이 부담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 기지국에서 감지되는 모든 휴대폰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방식이고요. 혹시 이 문자 소리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아이 기르는 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잠시 동안 그 문자 안 받을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보내오셨는데 포털에서 그 국민안전처 재난정보 서비스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통신사별로 재난 알림 안 받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 코스닥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늘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르고 나면 항상 거품론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상당 부분 의외로 상승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요즘도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 거품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분 한 분을 연결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평론가께서는 요즘 코스닥 시장이 많이 고평가됐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요, 예. 고평가됐다, 거품이 꼈다 이런 우려는 아니고요. 최근에 나왔던 급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급등의 양상이 조금은 좀 정상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엄밀히 보면 한 2달도 안 돼서 23%, 24%가 오른 것인데 네. 이게 어떤 거품을 얘기하기 앞서서 하나의 이제 수급적인 재료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추매가 나온다든가 쇼 커버링이 나와서 이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품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거품이 와도 이게 한 3년간 거품이 오면 그건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논란을 거품 쪽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수급적 왜곡이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그게 원치 않은 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게 자체가 거품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앞으로도 그렇죠. 더 오를지 아닐지야 모를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다. 네. 실제보다. 게다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발동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상승을 튀어나오게 된 것이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장에서 흘러나온 것이 앞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2%에서 2010년에 10%까지 확대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게 흘러나오다가 아예 이제 이달 초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서 이거를 명시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묵직하게 들어왔었고 항상 코스닥을 눌러왔었던 이제 쇼커버링 세력들이 이번에 이제 된통 당한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 치면서 빠져나와서 이제 일종의 큰 틀의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된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연금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봤지만은 국민연금 이제 기금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용위원회라는 곳에서 정말로 이게 맞는지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나 성급한 게 아닌가.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미리 들어가 있자. 그럼 네. 나중에 국민연금 들어올 때 여기에다 대고 때리자. 이런 전략이 너무나 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코스닥 주식을 더 사는 건 맞아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건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국민연금의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살지 안 살지 모른다는 뜻이라는 것 같은데. 비중 확대인 거죠. 현재는 한 2% 정도를 사고는 있는데 네. 근데 좀 객관적으로 봐도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라는 게 거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20조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조를 맞았을 때 이 운영할 때 평가를 받는 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이제 감사를 했을 때 국민연금을 평가할 때
코스피 대비 어떻게 했냐를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을 갑자기 비중을 늘린다? 이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중소형주까지 합쳐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 다음 문제일 거겠고요. 또 하나 코스닥이라는 상황 자체가 잘 보면은 유동성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코스닥이 좋다면 그동안에 똘똘한 종목들이 많았다면 벌써 많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늘렸겠죠. 그런데 그 거대 공룡인 뭐 연기금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샀는데 사람들 빠져나오게 되면 완전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정말로 국민연금이 진짜 20%까지 비중을 늘릴 수 있을까?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고평가 논란보다 지금 뭐 코스닥에 나오는 지금 바이오들 뭐 8배, 10배짜리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뭐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뭐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반감이라든가 걱정은 없는데 과연 이 수급 기대감이 깨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또 하나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들어오고 있지만 예. 지금 외국인의 행태 자체들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대구 때려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또 한 번에 코스닥에서 현금 인출기 ATM 기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기금이 추가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자는 매수세를 대고 외국인이 거기서 팔고 나갈 수도 있다?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 더 좋죠. 코스닥 같은 작은 종목에서 그런 뭐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뭐 개인들에게 주의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나 그 주식 비중 확대라는 것들을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고요. 이어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갖고 계신 분 의견도 함께 좀 들어보죠.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네, 이 팀장께서는 지금 코스닥이 거품이라는 느낌은 혹시 없으세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일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거듭했죠. 네. 그래서 지수도 좀 견인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가 차지한 비중이 약 한 35% 정도입니다. 네. 즉 나머지 65%는 여전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즉 그 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이나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좀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론란은 상시적으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이오 섹터는 좀 거품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코스닥 기업들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고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앞으로 코스닥을 더 살 거다라고 하는 건 뭐 국민연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는 하고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좀 시크리컬하거든요. 저 순환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예. 그동안 대형주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즉 중소형주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돈을 빼서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많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예. 즉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표현으로도 달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여전히 좀 유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연기금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형주로 갔던 유동성들이 중소형주로 옮겨간다는 건 좀 당연한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가 여전히 수급이 비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자면 코스닥이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작은 종목을 살 거다라는 추측 내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확정된 거라냐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까? 들어온다는 게 정부에서는 코스닥 비중을 좀 늘리려는 방향이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은 맞는데 그게 어떤 변수는 없어요? 일단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의 어떤 공약 또는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친서민적 내수 활성화 이런 것들에 좀 묶여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엮여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좀 코스닥 기업들이 그런 성격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기업들의 어떤 발전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이 코스닥 기업들에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 주시하다시피 최근 한 1년 반 동안
대형 코스피 기업, 대형 IT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좀 더 싸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든 투자자들이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런 판단을 좀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중소기업 쪽에 좀 더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코스닥 기업 상승에 대한 또는 코스닥 투자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야 벤처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좋지만 네네. 국민연금의 돈이 거기에 투자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살리고 싶더라도 국민연금 돈으로 그걸 살리면 안 되잖아요. 자칫하면 거기서 손실이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그게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꽤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네,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120, 3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갔는데 물론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뭐 한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 것보다는 좀 더 주가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의 접근들을 지금은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신정부가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기업에 관심이 있어 국민연금이 돈을 거기다 넣는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즉 신정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는데 오히려 좋은 호재까지 겹친다면은 뭐 일석이조 또는 뭐 금상첨화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혹시 변수가 생긴다면 어떤 뉴스가 들리면 이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좀 긍정일색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조심할 것들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그런 것들도 지금은 비교적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없어요? 네네 한 2년 동안 약 2016년 17년 약 2년 동안 경제 정치 그리고 국내 국외 나와야 될 악재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왔거든요. 뭐 정치적 이슈도 국내 정치적 이슈도 있었고요. 국외 경제적 이슈를 따지면 브렉시트라든지 또 뭐 국내 뭐 정치적 국외 정치적 이슈를 따지면 사드 이슈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을 많이 좀 하락을 시켰었고 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슈들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즉 대내외적 그리고 정치 경제적 이슈들 모두 부정적 이슈들이 한 2년 동안 연거푸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재들 노출은 상당 부분 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투자 심리들이 부정적인 이벤트를 조금 막을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에 민감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악재에 민감하거든요. 지금은 호재에 민감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국내 신문들이 제대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해외 이슈들을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이정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독일이 연정 합의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일어난 게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도 그런 궁금함도 있고 네네. 독일이 그동안 어떻게 연정을 해왔길래 뭐 연장이 실패했다는 뜻이냐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유럽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유럽 경제의 개혁의 핵이 독일입니다. 항상 뭐 그리스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럴 때 이제 돈을 주느냐 마냐 하는 가장 큰 비토라이트,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나라가 독일인데 이 독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당이 뭐예요? 메르켈 총리가 지금 소속된 당이 기민기사연합입니다. 그쪽에 있었다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실패를 했죠. 기민기사연합이 과반 실패했으면 다른 당이랑 손잡아야 과반이 될 테니. 네, 그래서 이제 그 녹색당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FDP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당 이 당은 원래 이제 기업에 좀 친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그러면 메르켈 총리는 다소 진보적인 녹색당하고도 손을 잡고 기업의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당하고도 손잡고 그동안 정치를 해왔다가 네, 그 중에서 이제 녹색당하고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이제 계속 연장을 할 거냐, 연장 안 우리가 하겠다, 연합을 할 거냐 했는데 그게 지금 실패를 한 거죠. 왜 안 한답니까?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내연 자동차 기관 요즘 뭐 그 탄소 배출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독일이 자동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내연 기관 자동차 퇴출 그리고 이제 독일 기관 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이제 총선 가장 큰 이슈가 됐고요. 녹색당은 내연기관 자동차 독일의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빨리 좀 중단시키고 친환경차 만들자고 할 거고. 네,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면에서 보는 것처럼 석탄 화력 퇴출 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하자 이게 이제 주 정책이고.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은 반대로 그건 나중에 하고 디젤 엔진 좀 더 만들자고 했겠네요. 네, 그게 되면은 산업하고 일자리 보호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 사회당은 독일 디젤 엔진이 점진적인 대체. 그러니까 예. 중간이죠.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한꺼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없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끝내 이제 그 결렬이 됐고 네. 또 난민 이슈가 있는데요. 난민 이슈는 지금 현재 독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 가족을 더 데려오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 연합 기존의 가장 큰 연정 파트너인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 친기업 성향 정치 집단은 빠져나가겠다는 뜻일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녹색당도 지금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간다면 녹색당 하고만 손잡아서는 과반이 안 된다는 거고. 네네. 그럼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당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 유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극우파, 예. 극좌파 뭐 이렇게 되는 게 극자 붙은 당들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정책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손잡을 수 있는 당하고 손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온건한. 네네. 그래서 네. 좀 합리적인 그나마 이제 합리적인 당하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기존의 정당은 좀 지겨우니까 새로운 당을 찍어보자 하고 나온 게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데 네.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게 제3 원내 정당이 됐는데 이게 예. 불과 2달 전이죠. 이 지난 총선에서 13% 정도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남아있는 그 선택의 폭은 이제 이 야당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극우 포퓰리즘 정당하고 손을 잡든가 네. 아니면 총선을 다시 하든가 뭐 다시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과반이 안 되니까 조기 총선을 다시 합시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총선 다시 했다가 극우 세력이 더 지지율을 더 높여가면 고민된다 이 말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3% 정도 얻었는데 여기가 뭐 한 20몇 프로 간다. 그러면 전반적인 정책에서 이제 굉장히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게 따라서 이제 유로화가 뭐 협상 결렬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습니다. 불안해질 거다 이거죠. 독일의 정정이 불안해지면 유로화 가치는 급락한다. 네. 그래서 20일 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네. 달러 대 유로 환율이 전일 대비해서 0.6% 떨어졌다가 또 추가로 0.4% 떨어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메르켈 총리의 이 정치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는 게 좀 좋은 겁니까? 별 변화 없이?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지금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는 메르켈 총리가 돼야지 전반적인 유럽이 계획이 되고 유럽 경제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극우파라든가 네. 뭐 다른 나라가 카탈로니아 같이 이렇게 독립이 많고 유럽 연합 자체가 아주 좀 그 붕괴가 될 경우에는 걸핏하면 깨자 그러는 목소리가 네네. 많아서 그러면은 그나마 유지하려는 쪽 정치 세력이 힘을 계속 가져야 된다. 네, 세계 경제 자체에 아주 알겠습니다.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이정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등입니다.
예, 꼭 20년 전 오늘 우리 정부가 IMF에 급하게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에 불과해서 거의 바닥을 드러냈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3,845억 달러입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고요.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등수도 세계에서 9등입니다. 당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쳤었죠. 300만 명 이상이 장롱 속에서 200톤 넘는 금을 꺼내서 모으는 등의 단합된 모습을 통해서 4년이 채 안 돼서 우리는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당시에 기업들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금부치를 꺼내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은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통계청 자료 또 다른 것을 하나 보니까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가로치웠습니다. 요약하면 일해야 할 청년은 백수고 쉬어야 할 세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IMF 외환 위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거품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시간에 양쪽의 의견을 모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면 이게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진 관련 재난 긴급 문자는 문자 비용을 누가 냅니까? 이런 등등의 지진과 관련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그리고 지방세, 건강증진기금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붙는데 네. 지방세와 건강증진기금은 일반 보통 담배에 비해서는 얼마나 내고 있었습니까? 전자담배가? 지금 그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지금 지방세나 현재. 건강증진기금도 반밖에 안 내고 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이걸 한 비슷한 수준까지 되겠군요.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이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개별 소비세 플러스 다른 세금들까지 다 오른다라고 그러면 꽤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겠네. 자꾸 이런 얘기 들리니까 전자담배 그 스틱 사재기 하는 분도 계시다고. 근데 당연하죠. 저라도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미리 좀 사놓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오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그런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가 이제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 파견이 돼서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시키는 건 가맹점주가 빵 만드는 건 전혀 모르는 분이니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일이 네. 문자나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쪽으로 정부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군요.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꼭 이슈가 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과징금도 이제 물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파리바게뜨 쪽에서 시간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고용노동부나 이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법적인 심판까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요. 네. 하나는 과징금 처분을 이행을 일단 멈춰달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 그래서 그걸 하나 해놨고요. 예. 두 번째는 본안 소송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고용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심판을 해달라. 이게 진짜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 두 가지를 같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일부터 이제 그 법정에서 심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과징금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일단은
법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를 보고 과징금을 물든지 안 물든지 하거라라고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9일까지는 일단 과징금을 안 물어도 된다라고 한 상태인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는 이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 입장을 보면 어쨌든 간 시간을 좀 끌면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3자의 어떤 합작법인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파리바게뜨가 하자는 3자 합작이라는 건 어디가 모여서 고용하겠다는 겁니까? 이 제빵사들을? 본사하고 예. 가맹점주들하고 네. 그다음에 제빵 기사들 이 3자가 각각 투자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빵 기사들이 소속이 돼 있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게 파리바게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빵 기사들도 자본금 출자하고 네. 가맹점주들도 돈 추가로 내고 네. 그 돈이 쉽게 거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빵 기사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5천 명이 넘기 때문에 예. 분담금으로 치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 제빵 기사들이 여기에 합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슈인데 어제 사실 그 대구에서 제빵 기사 30여 명이 이 3자 합작사에 좀 찬성하는 의견을 좀 내놨어요. 직접 고용이 도리어 자신들한테는 부담이다. 네.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은 어쨌든 간 법정에서 심리를 받으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이 3자 합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 보자면 이 제빵사들은 빵집 주인들이 각각 고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럽죠. 지금 통닭집도 통닭 튀기는 분들을 당연히 그 통닭집 사장님이 고용하고 있고. 네.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볶이집도 예, 떡볶이 네. 주방 만드시는 분은 당연히 떡볶이 만드는 사장님이 고용하고 있으니 그게 체인점이든 뭐든 간에 자연스럽기는 각 파리바게뜨의 각 빵집 사장님들이 제빵사들을 각각 알아서 고용하고 또 작업 지시도 내리고 뭐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빵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빵집을 차리다 보니까 이거 뭐 작업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고민이 이어진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정부가 하자고 했으니 소송에 따라서는 일단은 과징금은 납부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가처분 소송에서 파리바게뜨 측이 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과태료가 5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테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용부가 어쨌든 간에 그 불법 파견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을 그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서 예. 근데 이게 뭐 가처분 그 소송에서 한 번 진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 계속해서 법원에 판단을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낼 돈은 일단 내고 소송은 해라 이런 쪽인 것 같아서요. 예. 돈은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포항에 지진 난 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로펌 안에 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회계법인에는 또 변호사가 근무하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다 거기 가서 자문이라고 해주면서 로비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법적으로 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고 예. 대부분 뭐 인센티브나 아니면 아까 자문료 같은 식으로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차라리 허용을 해서 육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법무부 쪽에서는 앞서 뭐 얘기한 어떤 법의 논리의 공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뭐 변호사들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적인 기업의 이익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이제 고객의 여러 가지 그 변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의사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나 아니면 그 변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막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봐서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납득은 안 가는데 저랑 김치영 기자가 이해 못하는 다른 논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분이나 혹은 그쪽도 말도 일리가 있어 싶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듣고 또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군요. 알겠어요. 전자담배. 네. 전자담배가 사실상 담배인데 세금은 진짜 담배처럼 매기지는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가
사실상 담배면 세금도 비슷하게 걷어야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결정된 거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관련형 담배라고 해서 요즘 뭐 신형 담배잖아요. 뭐 네. 찌는 담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담배를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해서 통과된 안은 부가가치세를 그 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고 준조세도 있는데 네. 부가가치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부가가치세가. 예.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그 외에 부과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 그러니까 지방세, 준조세인 건강증진기금 등도 나머지도 올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도 지금 조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와 그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금들도 준조세 이런 것들도 한 일반 담배 9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붙는 세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한 개별 소비세 네. 같은 개념일 테니까요. 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동업 허용 문제를 놓고 네.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네. 무슨 내용입니까? 변호사의 동업이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끼리 동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 변호사가 동업을 한다 이런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같이 네. 뭐 의료와 관련된 뭐 법률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차리거나 예. 혹은 그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계감사뿐 아니라 관련 소송까지 챙기는 이런 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현재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의료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하겠다고 할 때 네. 변호사가 의학 지식은 없으니 의사들 한 두어 분 같이 모셔서 네. 같이 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자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예. 동업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문을 받으면 그냥 자문료를 지급하는 정도일 텐데 예. 우리 자문료 같은 거 매번 받지 말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 이겨서 배당금이 예. 나오면 이 배당을 둘이 나누는 형태 그건 안 된다 이런 건 안 이거예요?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률 서비스나 다른 업종과의 여러 가지 융합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업종들이 협업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네. 전문 서비스업 육성책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와 다른 업종이 동업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재부는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쪽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추진하는지는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테니까. 반대하는 법무부의 논리는 뭡니까? 변호사법을 보면 34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거나 네. 법률사무와 관련한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동업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사실상 어떤 법을 위주로 해서 변호사들이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도록 법의 논리로만 움직이도록 하겠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본 논리가 들어와서 네.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하는 걸 좀 막겠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은 무슨 회사 같은 거 차리지 말고 그냥 혼자서 일하세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예. 이미 뭐 수백 명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펌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 가지 소송건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업종의 소송